무역협상 제대로 안 하면 너네 우리한테 처음에 받았던 그 고율 관세, 그 관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9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뉴욕 쪽의 소식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도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S&P 글로벌이 먼저 미국을 최고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하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지난 2023년에 강등을 했고, 그 다음에 무디스까지 5월 16일 현재 시간으로 강등을 하면서 결국 신용평가사 세 곳한테 모두 미국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받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한 36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5경 원에 달하는 돈인데 이 경 단위의 숫자가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예산의 77년치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예산이 657조 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5경 원이랑 657조 원을 같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77년치에 해당하는 빚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코스피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150개나 합쳐도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좋다라는 타이틀로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빚 돌려막기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2011년에 S&P가, 2023년에는 피치가, 그리고 2025년에는 무디스에서마저 최고 등급을 상실케 하는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빚이 많아진 걸까요? 이 미국의 부채 사실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2001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 사태였는데, 이 9.11 테러 이후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죠. 그때 바이든 정부가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정부 지출이 50%나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태들이 10년 단위 안으로 여러 번 발생하면서 미국은 결국 빚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한테 최고 등급의 신용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겠죠. 때문에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여기서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건 전부 다 바이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박탈당한 건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이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지난 2011년에 미국에서 최고 등급 강등을 S&P 500이, S&P 글로벌이 했을 때 그 당시 지표들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S&P 500이 하루 만에 6.7%나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 달에도 7% 추가 하락하면서 이 동반 폭락세가 펼쳐졌었는데, 지난 2023년 피치사에서 최고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사실 그 정도로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 무디스의 평가도 2023년과도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장되는 뉴욕 증시의 상황, 그 어떤 때보다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지켜봐야 됐던 이슈는 바로 관세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치닫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죠. 좋긴 좋았는데 재무부 장관이 주말 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랑 무역협상 제대로 안 하면 너네 우리한테 처음에 받았던 그 고율 관세, 그 관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 안 해주면 고율 관세율 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멘트를 일단 날리기는 했는데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0개국이 동시에 지금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과 미국이 한 번에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2주에서 3주 안으로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미국에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낸다라고 하거든요. 당장은 주요 교역국인 18개국과 함께 협상 체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미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도 지역 단위의 협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 18개 주요국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포함이고요. 중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미국 말 잘 안 들으면 우리가 처음에 4월 2일에 부과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판 하나 들고 와서 하나하나씩 읽어줬죠. 이 나라는 몇 퍼센트, 한국 몇 퍼센트, 일본 몇 퍼센트. 그때 받아봤던 그 수치를 진짜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혼란 그 자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상 전략은 말 그대로 전략적인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한테 너무 많은 확신을 주면 그들이 그 협상에서 미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략적 불확실성. 참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 심리 상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태도 안 좋습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 보시면 위에가 컨슈머 센티먼트잖아요. 쭉 내려갔을 때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밑에는 1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5년과 10년치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심리는 너무 안 좋아. 소비 심리 최악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근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본인들은 소비와 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많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가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보통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로 경제 지표를 받아들이는 그 하드 데이터에 대한 2달 선행 지표로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가 하드 데이터에 적용이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드 데이터가 좋기 때문인데 이 하드 데이터의 선행 지표인 소프트 데이터가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가 실제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된다면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역시나 일단 파월 탓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본인들의 신용을 강등한 건 바이든 탓이지만 그 외 지금 소비 심리도 안 좋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이런 거는 누구 탓이죠? 바로 파월 탓입니다. 파월이 너무 늦게 미스터 투 레이트 파월 씨께서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내놓고 있는데 오는 6월에 FOMC 열립니다.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건 금리 동결입니다만 파월 의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인식을 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어가던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오늘 아침 기준까지는 시장 분위기 사실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주간 단위로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날에 11만 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하락한 이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회복을 못 해주고 있다가 얼마 전에 10만 달러 다시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서 오늘 10만 7천 달러를 아침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바로 빠져서 지금은 10만 4천 달러 정도의 가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블랙 먼데이를 보내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수혜 자산으로 이 수혜를 톡톡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온라인 이 경제 매체인 키코뉴스의 편집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신용 강등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하드 에셋,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드 에셋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금, 은, 뭐 이런 자산들 혹은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해칭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사실 폭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끼리만의 파티입니다. 한마디로.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금을 어느 순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단일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자산 6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비교해봤을 때 시총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있는데 금과는 좀 가격 시가총액 그 거리감이 굉장히 크죠. 20조 달러 정도가 넘는 자산인데 일단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9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세대 간의 부의 이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현금 주면 반은 나라가 가져가고 뭐 미술품으로 사서 줄지 부동산으로 사서 줄지 아니면 주식으로 사서 줄지 모든 것에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가속화될 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비트코인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들은 결론적으로 금의 시총까지 뛰어넘으면서 세계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골드러시가 오는 35년에는 종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골드러시 다들 아시죠? 이게 디지털 골드러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에 몰리는 현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오는 2035년 1월 7일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전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마이클 세일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매수 암시글을 남겼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이런 추매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월요일 현지 시간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 패턴과 함께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하나는 바로 파나마시티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암시글을 남겼는데요.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이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미국처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공급 쇼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나마 쪽에서도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송금세 법안 또한 암호화폐 수요를 아주 자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굉장히 조금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선 때부터 보여줬었는데 불법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시민권이 아닌 모든 사람들, 비시민권자들은 해외로 보내는 송금 금액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공부도 하고 알바를 해서 알바 비용을 벌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제가 한국으로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으로 보내. 근데 그 보낼 때 우리는 뭐 환율 계산도 해야 되고 은행 간의 결제 수수료 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5%의 세금까지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근무를 목적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에서 버는 돈을 각 국에 이제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 나라에서 본국에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송금액 중에 5%를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좀 부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의적인 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해외 이민자들이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본국으로 이제 돈을 송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잖게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5%의 국가 차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겐 악재고 비트코인에겐 사실상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내면 5% 세금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 코인으로 보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4천만 명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혹은 이더리움, 리플 어떤 코인이 됐든 디지털 자산을 타서 본국으로 이체를 한다면 코인 시장에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슈들을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의 송금세 법안은 암호화폐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가격 전망도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인 스캇 멜커 같은 경우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25만 달러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된 게 채굴자들의 물량인데 바닥까지 내려갔죠. 채굴자들은 더 이상 시장에 던질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사려고 하죠. 파나마 운하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하지. 정부 차원에서 계속 매집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기관들, 월가들, 연기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채굴을 해도 옛날만큼 나오지도 않고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2017년 때 보여줬던 강력한 알트 시즌장이 이번에도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페어한 이 지표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 시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그럼 어떠한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3%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보여지죠. 아침 시간 기준으로 10만 7천 달러를 찍고 그 다음 이제 비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93%,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93% 정도가 지난 1시간 동안 가격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시그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롱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여기 10만 7천 딱 뚫고 꼬리 달고 지금 내려온 상황, 급격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파이어라인까지 다시 가까워졌는데 단기와 장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단기와 장기에 대한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추세를 쭉 이어준다면 정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주간 단위로 보이다가 주말 사이엔 조금 가격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파이어 라인을 밑돌면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파이어 차트를 적용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었던 사례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는 19일 새벽 2시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로 3%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1,000로 3배 레버리지를 진입을 했으면 그때 90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 시그널 굉장히 쉽게 숏과 롱에 대한 포지션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파이어 시그널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남겨져 있는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고 실제 개별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참고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AI 봇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파이어 차트의 기능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